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의 책 엉망인 채 완전한 축제는 작가 술라이커 저우아드의 자전적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나이가 22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술라이커가 암 선고를 받은 게 바로 그 나이였습니다. 이 책은 병을 이겨낸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이기도 했고요. 우리는 병에 걸려서 힘겹게 투병 생활을 하고 이를 이겨냈다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하지만 병을 이겨내고 나서 그가 자신의 삶으로 무사히 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의 삶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또한 중요한 문제일 텐데 말이죠. 생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던 그는 홀로 24,140km에 이르는 자동차 여행을 떠나고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요. 큰 병을 이겨낼 자신도 없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열정적으로 대할 수 있을까? 절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책은 크게 두 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대학 졸업반 시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고 이를 이겨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2부에서는 병을 이겨내고 홀로 자동차 여행을 하며 사람들과 만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가 Between Two Kingdoms인데 1부와 2부가 그렇게 나뉜 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은 1부를 주로 해서 여행을 준비하는 부분까지의 내용 중 일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엉망인 채 완전한 축제,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작은 가려움이었다. 세계를 여행하고 싶은 욕구나 20대 중반의 혈기왕성으로 몸이 근질근질하다고 할 때 비유적인 가려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몸의 가려움이었다. 미친 듯이 살갗을 긁게 하던 대학 졸업반 시기에 시작되어 밤새 잠 못 이루게 하던 가려움. 발등에서 시작된 가려움은 서서히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올라왔다. 긁지 않으려 해봤지만 마치 수천 마리 모기에 물린 것처럼 가려움은 끈덕지게 이리저리 퍼져나갔다. 정신을 차려보면 내 손이 다리를 훑어 내려가는 참이었고 청바지 위를 긁적이던 손가락은 어느새 옷솔기 안으로 들어가 맨살을 헤집고 있었다. 군의 필름 현상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도서관 열람실의 커다란 나무 책상에 앉아서 맥주가 쏟아져 미끄러운 지하 술집 바닥에서 친구들과 춤을 추면서도 나는 다리를 긁었다. 심지어 자면서도 다리를 긁어댔다. 어느새 다리에는 진물이 흐른 흔적과 두꺼운 딱지, 그 위에 새로 생긴 상처가 장미가시에 긁힌 자국처럼 길게 남았다. 피비린내 나는 격렬한 고통의 조짐이 차차 느껴지기 시작했다. 유학생활 중에 기생충이 옮은 것 같은데요. 중국인 한의사는 이렇게 말하며 악취나는 건강보조제와 쓰디 쓴 차를 처방해 주었다. 대학교 보건실 간호사는 습진인 것 같다며 약용 크림을 추천해 주었다. 내과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추측하며 항불안제 샘플을 권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 것 같았고 나도 더는 유난 떨지 않기로 했다. 이러다 말겠거니 생각하며 저절로 낫기를 바랐을 뿐이다. 아침마다 기숙사 방문을 빼꼼히 열고 복도에 누가 없나 살핀 다음 몸에 타월을 두른 채 공동 세면실로 달려갔다. 누구에게도 다리를 보이고 싶지 않았다. 부드러운 천을 적셔 다리를 닦아내며 진홍빛 핏줄기가 하수구로 흘러내려가는 걸 바라보곤 했다. 날이 더워져 청바지를 입을 수 없을 땐 불투명한 검정 스타킹을 신었다. 핏자국을 감추기 위해 침대 시트를 검은색으로 바꾸었고 섹스할 때는 불을 껐다. 가려움과 함께 졸음이 찾아왔다.
2시간, 4시간, 급기야 6시간씩 낮잠을 잤다. 아무리 자도 도무지 피로가 풀리지 않았다. 관현악단 연습 시간에, 면접 시험이나 논문 마감 중에 밥을 먹다가도 골아 떨어지곤 했지만 깨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했다. 내 평생 요즘처럼 피곤한 적이 없었어. 강의실로 걸어가며 친구들에게 말하면 다들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나도야 나도. 모두가 지쳐 있었다.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 우리는 지난 모든 학기에 밤새운 날을 다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밤을 새웠다. 그러나 왠지 내 피로는 친구들과 조금 다른 것 같았다. 다들 방으로 돌아간 뒤 나 홀로 침대에 누우면 살갗 아래에서 한바탕 축제가 벌어지는 게 느껴졌다. 무언가가 내 동맥을 따라 조금씩 움직이며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기력이 떨어지고 가려움증이 한층 심해지면 기생충의 식욕이 점점 왕성해져서 그렇겠거니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게 정말로 기생충 때문인지 의심스러웠다. 아무래도 진짜 문제는 내가 아닌가 싶었다. 2011년 5월 3일, 우리 집 자동응답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생체검사 예비 결과가 나왔으니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부모님과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진료가 끝나고 의료진도 모두 퇴근한 뒤였다. 근무 시간이 지났기에 진료실에는 희미한 불빛만 켜져 있었다. 잡지꽂이와 초록색 벽을 가로질러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의사가 대기실로 나와서 우리 곁에 앉더니 딱 잘라 말했다. 생체 검사 결과 제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병세가 밝혀졌습니다. 따님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입니다. 의사는 그 병명을 천천히 발음했다. 마치 우리에게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 주려는 외국인 교사처럼.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건 분명했다. 나는 부모님의 경악한 얼굴로부터 눈길을 돌렸다. 꼼짝하지 않고 앉은 채 머릿속으로 병명을 몇 번이고 곱씹어 보았다. 루케미아, 루케미아. 아름답지만 독이 있는 이국적인 꽃 이름처럼 들리기도 했다. 혈액과 골수를 침범하는 공격적인 암의 일종입니다. 의사가 흰 가운을 걸친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말했다. 바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2살의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쓰러져서 흐느껴야 하나? 기절하거나 비명을 질러야 할까?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몸속에 솟구쳐 흘렀다. 전혀 예상치 못했고 지금 상황에 어울리지도 않는 감정, 바로 안도감이었다. 몇 달이나 오진 속에서 갈팡질팡한 끝에 마침내 나를 괴롭혀온 가려움, 구내염, 무력감의 원인을 밝혀낸 것이었다. 나는 거짓 증상을 만들어내는 건강 염려증 환자가 아니었다. 내 피곤함은 지나친 유흥이나 현실에서의 부적응 때문이 아니라 내가 뚜렷이 발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질병의 결과였다. 그 뒤로 의사가 말한 내용들, 상황이 심각하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들은 그저 아련한 잡음처럼 귓가를 스쳤다. 의사가 메스를 들고 나를 내려다보며 내 인생을 난도질하고 내 자아를 두 갈래로 쪼개놓으려 한다는 느낌뿐이었다. 파리에 있던 술집 동주왕에서 마리아치 가수들의 노래에 맞춰 춤추며 친구들에게 환호와 휘파람을 끌어내는 나와 매일 밤 문병객들이 돌아간 삭막한 병실에서 흐느껴 우는 나. 백혈병 진단은 내 삶을 돌이킬 수 없이 둘로 갈라놓았다. 그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사람들은 비극적인 소식을 들으면 말문이 막힌다는 표현을 쓰곤 한다. 하지만 내 말문은 전혀 막히지 않았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언어가 물줄기처럼 터져나왔다. 처음엔 다소 느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빠르고 세차게 넘쳐 흘렀다.
내 머리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생각들이 내가 적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쏟아졌다. 내가 쓰기 시작한 글은 이전에 쓰던 글과는 전혀 달랐다. 미래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문장 하나하나가 현재에 근거한 것이었다. 나는 항상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유형의 서술자라고 생각해왔지만 글을 쓸수록 점점 더 1인칭 시점에 이끌리는 것을 느꼈다. 투병 생활이 내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아픈 사람이 되면 줄곧 자신의 몸을 살펴보라는 요구를 받는다. 환자는 자신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보고하고 서술해야 한다.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지금 느끼는 통증을 1부터 10 사이의 숫자로 표현하면 얼마인가요? 새로 나타난 증상은 없나요? 퇴원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리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중병에 걸리고 나서 회고록을 썼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골수이식 병동에 입원한 첫날 밤 나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침대에 누웠다. 머리 위에 걸린 링거 주머니가 형광등 불빛에 아른아른 빛났다. 살아 숨쉬는 공포의 존재가 느껴졌다. 병실 안에서 그놈의 축축한 털가죽 냄새가 풍기는 듯했고 뜨뜻한 숨결이 내 살갗에 와 닿는 것만 같았다. 나는 담요를 걷어붙이고 침대에서 나왔다. 내 몸에 연결된 온갖 기계의 도관과 전선의 울창한 넝쿨을 넘어 내 친구 예이야가 그랬듯 무릎을 꿇고 앉아 양손을 짚고 차가운 리놀륨 바닥에 이마를 갖다 댔다. 나는 기도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걸까? 내가 있는 이 병실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에 빠져 신과 협상을 시도했을까?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쇠약해진 두 다리가 버거운 듯 후들거렸다. 나는 일어나서 친구에게 선물 받은 야광펜을 집어들고 벽으로 다가갔다. 멋들어진 시나 유창한 선언문을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내게 있는 건 그저 단 하나의 단순하고 본능적인 욕구뿐이었다. 살게 해주세요. 나는 작은 글씨로 벽에 갈겨 썼다. 반쯤은 기도였고 반쯤은 간청이었다. 지난 일주일은 작별의 연속이었다. 골수이식 병동에 입원하기 전 마지막 며칠은 세로토가에서 보냈다. 8주 동안의 입원에 대비해 일찌감치 빨간색 여행 가방에 짐을 싸놓았고 어린 시절 아꼈던 강아지 봉제 인형 슬리피도 챙겼다. 이번 전날 밤에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녔다. 유년기부터 지낸 침실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며 분홍색 벽에 책꽂이에 어린 시절 붙인 포스터들의 작별을 고했다. 더블 베이스의 목 부분 나뭇결을 쓰다듬으며 잘 있으라고 인사했다. 오랜 시간 동안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셀 수 없이 많은 식사를 했던 식탁에 꽁꽁 얼어붙은 어머니의 정원 화단에도 작별 인사를 건넸다. 윌과 부모님이 1층으로 내려와 아침을 먹고 차에 짐을 실었다. 승합차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슬픔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과연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골수이식 병동에서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최우선적 관심사는 내 증상이었다. 내가 누구인지는 딱히 중요하지 않았다. 마스크를 쓴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병실 침대 곁에 서서 나를 굽어보며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나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환자에게 환자복을 입히고 그에 관해 논의했다. 환자를 쳐다보고 검사하고 찔러보고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속삭였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환자를 치료해서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기이한 아이러니가 있었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지 겨우 1년이 지났을 뿐이었건만 나의 원래 모습이 어땠는지 좀처럼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로 일주일 동안 내 면역계는 무려 20가지 약물을 조합한 강력한 화학요법의 공격을 받았다. 20가지라니 그동안 투여한 약물을 전부 합한 것보다도 더 많았다.
그 와중에도 나는 병실을 깨끗이 관리했다. 항상 정리정돈을 즐기는 성격이긴 했지만 이 무렵엔 거의 강박 수준이었다. 침대 옆 탁자에 책과 약, 물병을 자로 잰 것처럼 일렬로 쌓아 올렸다. 환자복을 입지 않고 집에서 가져온 파자마와 로브, 양가죽 슬리퍼를 착용했다.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깨끗한 시트와 담요를 깔아둔 침대 옆에 접이식 소파로 옮겨갔다. 골수이식 수술 당일, 그러니까 제 0일 아침에 부모님과 윌이 병실로 왔다. 노란 수술복과 푸른 마스크를 갖춰 입은 모습이었다. 뒤이어 동생이 들어와서는 언제나처럼 안녕 슬라이케미야 라고 인사하며 라텍스 장갑을 낀 주먹을 장갑 낀 내 주먹에 갖다 댔다. 이제 다시는 그놈의 인사를 들을 일이 없으면 좋겠다.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대꾸했다. 그러나 몇 분 뒤 의사와 간호사 대여섯 명이 병실에 밀려 들어오자 유쾌한 분위기는 바로 사라졌다. 그간의 모든 두려움과 각오에 비해 실제 수술은 어쩐지 용두사미처럼 느껴졌다.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군인처럼 두 줄로 내 침대 양옆에 늘어서서 애덤의 줄기세포가 링거 주사로 내 몸에 주입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마지막 한 방울이 피 속에 흘러드는 순간에도 나는 무덤덤했다. 아마도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이리라. 나는 두 눈을 감고 내가 대양 너머 다른 대륙에 가 있다고, 윌과 함께 파리의 카페에 앉아 있거나 튜니스의 거리를 거니는 중이라고 상상했다. 다시 몸이 건강해지고 머리도 길게 기른 채로. 몇 분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고 다들 내가 쉴 수 있도록 병실에서 나갔다. 담당 의료진이 일찌감치 경고했듯이 애덤의 줄기세포가 내 골수에 자리 잡기까지의 시간이 가장 힘들 터였다.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었다. 나는 격리 상태로 되돌아갔다. 이곳 골수이식 병동의 예방 조치는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서의 조치보다 훨씬 삼엄했다. 내 병실에는 공기에서 일제히 불순물을 걸러내는 특수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환자식은 세균 번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슨 음식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푹 익혀서 나왔다. 내 병실에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손을 씻고 비닐장갑, 수술복, 마스크, 덧신 등 방호복에 준하는 옷차림을 갖추어야 했다. 다시 면역계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키스, 악수, 생과일이나 채소, 흔한 감기, 종이에 베인 상처조차도 나를 죽일 수 있었다. 애초에 꽃을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지만 친구나 친지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건 너무 주제넘게 느껴졌다. 그래서 내 병실 문 앞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꽃다발들이 그대로 쌓여갔다. 목표는 무사히 100일째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점검일이라고 부르는 이날은 골수이식 수술 환자의 회복에 있어 중요한 첫 번째 기준점이다. 폐부종을 막기 위해 45도로 기울여둔 침대에 밤낮으로 누워있으면서도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애썼다. 그러나 시간 감각은 점점 흐려져 갔다. 침대 위에 차양처럼 내걸린 여러 개의 링거 주머니에는 하루치의 수액, 면역 억제제, 구토 방지제, 3가지 항생제와 하루 종일 맞아야 하는 모르핀 주사액이 들어있었다. 천장 환기구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슉슉 소리를 내며 흘러나왔는데 끊임없이 불안을 유발하는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특별한 사고 없이 거의 2주가 지나갔지만 14일째 되는 날 새벽에 누군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비명이 어찌나 크고 격렬하고 오래도록 이어졌는지 나도 잠에서 깨어났다. 병실 안은 어두웠다. 알람이 울리고 있었다. 온갖 도가니 뱀처럼 내 몸에 휘감겨 있었다. 가슴팍이 미끄러웠다. 쇄골 아래에서 뭔가 축축한 것이 품어져 나와 옆구리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눈앞에 간호사의 얼굴이 나타났다. 간호사가 내 어깨를 꽉 붙잡았을 때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깨달았다. 맙소사, 간호사가 깜짝 놀란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악몽을 꾸고 있었다. 벌레 수십 마리가 내 몸 위로 기어다니며 살갗을 갉아먹는 꿈이었다. 그래서 약기운과 공포에 취해 가슴에 삽입된 카테터를 완전히 뽑아버렸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 한계점이었다. 거의 2주를 병실에 갇혀 지낸 장기 입원 환자가 겪게 마련인 특수한 종류의 폐소공포증이 도진 것이다. 시간이 한없이 늘어지고 공간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대부분의 사람은 모른다. 언제쯤 풀려난다는 기약도 없이 하얀 골방에 갇혀 있다는 게 어떤 일인지. 수감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까? 골수이식 병동에서 나는 내게 편지를 보냈던 사형수 릴 GQ를 몇 번이나 떠올리곤 했다. 그는 독방에 갇혀서 뭘 하며 그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까? 어떻게 미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릴 GQ에게 영감을 받아 나는 나의 수감 생활에 관한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환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감시당한다. 언제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단순한 결정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학요법 치료가 사람을 반쯤 죽여놓는 처벌처럼 느껴진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의료진이 판사 역할을 맡는다. 담당 의사는 어느 순간에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근신이든 감방에서의 징역형 연장이든 혹은 사형이든. 나는 법정에 출두한 경험이 없지만 아마도 그곳에 서면 의사가 생체검사 결과를 읽어주기 직전과 비슷하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지 않을까. 골수이식 병동에서의 길고 혼미한 나날 동안 릴 GQ를 포함한 여러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곁을 지켜주었다. 아침마다 메일함을 열어보면 중단된 삶을 읽은 독자들의 메일 수십 통이 도착해 있었다. 병실에 묶여있는 내게 그들의 메일은 대륙과 시공간을 가로질러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포털과 같았다. 메일을 보낸 사람들은 아주 다양했다. 상당수는 투병 경험이 있는 이들이었다. 플로리다에 사는 10대 소녀 유니크는 간암 치료를 받는 중이라며 내게 이모티콘이 가득한 메일을 보내왔다. 오하이오에 사는 은퇴한 미술사가 하워드는 거의 평생을 수수께끼 같은 만성자가 면역질환과 싸워왔다고 했다. 평생 아파본 적은 없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자신의 삶이 중단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편지를 보내왔다. 중서부 지역 상원의원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여성은 불임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보스턴에서 메일을 보내온 청년은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데 최근엔 주거지도 잃고 차에서 생활한다고 했다.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캐서린은 아들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져 있었다. 골수이식 병동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울 것 같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를 바깥 세상과 이어주는 끈이 되었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테라피 도구와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 작고 원기왕성한 스페니얼이었는데 침대 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내 무릎에 올라와 담요로 줄다리기를 하며 놀았다. 몸이 아픈 뒤 처음으로 깨지기 쉬운 도자기 인형처럼 취급받는다는 느낌에서 벗어난 날이었다. 테라피 도구를 만난 뒤로 반려동물에 대한 갈망이 어린 시절만큼 강렬하게 솟아났고 윌과 함께 아파트에 들어오면서 더더욱 그 생각에 집착하게 되었다. 나는 몇 시간이나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유기동물 입양 웹사이트를 둘러보곤 했다. 그러나 개를 키우기에 내 면역계가 너무 약했다. 골수이식 담당 의사는 반려견은 꿈도 꾸지 말라고 잘라 말했지만 나는 몇 주가 멀다 하고 개를 키워도 될지 다시 물어보곤 했다. 10월의 어느 날 아침 정기검진을 위해 슬론 캐터링에 갔다가 담당 의사가 단기 병가를 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동안은 바커 박사가 나를 맡을 거라고 했다. 어쩐지 예감이 좋았다.
나는 이 새로운 의사에게 한번 운을 걸어보기로 했다. 혹시 제가 개를 키워도 괜찮을까요? 나는 바커 박사와 첫 면담을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이렇게 물었다. 박사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안 될 거 없겠죠. 내 면역계가 예전보다 튼튼해지기도 했고 동물을 돌보면 치유 효과도 있을 거라는 얘기였다. 나는 바로 행동에 착수했다. 그냥 둘러보기만 할 거야. 위를 설득해서 그날 오후 늦게 퇴근한 그와 함께 소호의 동물구조단체를 찾아간 것이다. 곧바로 눈에 들어온 강아지가 있었다. 못생긴 테리어 잡종견으로 슈나우저와 푸들이 조금씩 섞여서 슈누들이라고 불리는 종이었다. 성글게 난 흰털 사이로 얼룩진 자줏빛 맨살이 언뜻언뜻 보였고 귀는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녀석을 한번 안아봐도 되느냐고 물어보았다. 몸집이 어찌나 작은지 내 손바닥에 쏙 들어왔다. 덥수룩한 염소 수염, 짓궂게 빛나는 눈, 언짢고 불안한 표정으로 으르렁거리고 있었지만 개성이 넘치는 녀석이었다. 나는 첫눈에 반해버렸다. 내 개를 찾았어. 윌은 걱정했다. 세균 감염도 우려되고 둘이 지내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반려동물까지 돌보겠다니. 하지만 나는 계속 졸라댔다. 내 건강에 무리가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약속하며 그럴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줄줄 읊었다. 산책할 때는 발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일회용 신발을 신길 것이고 먹이를 주거나 배설물을 치울 때는 장갑을 낄 것이며 절대 내 침대에서 재우지 않겠다고 했다. 기력이 딸릴 때면 나 대신 녀석을 돌봐줄 친구들의 이름까지 제시했다. 자긴 정말 끈질기다니까. 윌이 이렇게 말하면서 슬쩍 웃었다. 안내데스크의 여자에게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다고 얘기하자 그 아이를 입양하겠다며 우리보다 먼저 대기 접수를 한 사람이 10명은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들의 지원서를 전부 살펴보고 일일이 신원조회를 한 다음 결정을 내릴 거라고 했다. 나는 한순간 망설였지만 다시 애원해 보았다.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다음 화학요법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었거든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강아지를 키우는 게 최고의 치료라고요. 내가 암 환자 카드를 꺼낸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 정도로 간절히 녀석을 데려가고 싶었다. 내 열렬한 애원에 감동한 여자는 우리에게 입양 서류를 떠밀다시피 안겨주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돌아가면서 강아지에게 오스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스카와의 첫날 밤은 내가 기억하는 한 백혈병 진단 이후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오스카는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되어 2번이나 오줌을 지렸고 거실에 오래된 튀니지산 카펫에 엄청난 양의 똥까지 싸놓았지만 녀석에게 홀딱 빠진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윌도 금세 오스카에게 정이 들었는지 나와 함께 녀석을 목욕시켰고 첫 아이를 얻은 아버지처럼 열심히 녀석의 비위를 맞춰 주었다. 오스카가 내 가슴 위로 올라왔고 나는 이 털복숭이 친구가 잠들 때까지 배를 문질러 주었다. 작고 까만 4개의 발이 꿈속에서 토끼라도 쫓는 것처럼 움찔거렸다. 오스카의 따뜻한 체온과 가슴 위로 느껴지는 규칙적인 심장 소리에 긴장이 사르르 풀렸고 나는 오스카를 품에 안은 채 소파에서 잠들었다. 그러나 다음날 윌이 출근하고 나 혼자 오스카와 남게 되자 현실의 무게가 엄습해왔다. 나는 하루에도 5-6번씩 밖에 나가서 내달리거나 분별력 없는 강아지를 안고 다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오스카는 내가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복도에 오줌을 갈기곤 했다. 나는 치료와 수술로 쇠약해져 있었고 여전히 절대 안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내가 속이 메스꺼리건 통증에 시달리건 오스카는 막무가내로 공을 던져달라고 졸랐다.
오스카를 돌보는 일은 어느새 내게 가장 두려운 일과가 되었다. 아침마다 윌이 출근하고 나면 오스카는 내가 일어날 때까지 축축한 혀로 내 발가락을 핥아댔다. 그런 다음엔 산책을 나가야 했다. 몇 블록 걷고 나면 오스카는 준비 운동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달리려 했지만 나는 이미 탈진해서 침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내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서히 호흡을 맞춰 나갔다. 오스카와 함께 지내다 보니 나보다는 녀석의 필요에 맞추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오스카는 거실 카펫을 소변 패드로 쓰는 걸 그만두었고 나도 정오까지 늦잠 자는 걸 그만두었다. 오스카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마친 후 나도 어린 시절 맞은 예방주사를 전부 다시 맞았다. 오스카와 함께 사는 건 효과적인 재활 훈련이기도 했다. 침대에만 누워있느라 온몸의 근육이 사라졌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산책에 끌려나가는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오스카와 나란히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들은 이제 내게 인사하기 전에 오스카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윌과 나도 증상이나 치료 계획에 관해 옥신각신하는 대신 오스카가 대소변을 가리고 얌전히 행동하도록 가르치느라 바빴다. 오스카 덕분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주 흡족했다. 나는 골수이식 1년 차에 재발 가능성 높은 백혈병 환자였고 아직 차도가 더뎠다. 하루에 약을 23알씩 복용했고 잠자든 깨어있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다. 여전히 매주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했고 혈구 수치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마다 긴장해야 했다. 한 달에 닷새 동안은 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다. 오스카가 내 골수 상태를 나아지게 할 수는 없었지만 이 털복숭이는 전혀 다른 종류의 마법을 부리고 있었다. 오스카를 입양하면서 나는 원기가 솟는 걸 느꼈고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어렴풋한 희망도 갖게 되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다. 벽난로 안에 장작이 다 타서 재가 되었건만 나는 불길을 되살려 주전자를 올리고 커피를 끓인다. 통나무집 바닥에 앉아 손으로 깎아 만든 커다란 나무 상자를 연다. 오래전에 골통품 가게에서 산 물건이다. 상자 안에는 할머니가 보낸 생일 축하 카드, 사진들, 찢어낸 입장권, 섬뜩한 투병 기간의 유물인 환자인식 팔찌와 내 몸에서 꺼낸 케모포트가 들어있다. 수백 통의 편지도 들어있다. 먼 나라에서 오는 동안 너덜너덜해진 편지 봉투, 술집 냅킨에 갈겨 쓴 연애 편지, 초대 문구가 새겨진 두꺼운 카드 샘플, 빛바랜 연하 문장의 메일 프린트,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받은 우편물도 있다. 윌의 아버지는 내게 200장도 넘는 엽서를 보내주었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에 길고 길었던 첫 해 여름 동안 하루에 한 장씩, 그리고 골수이식 수술을 받은 뒤로 화학요법 치료를 마칠 때까지 또 하루에 한 장씩. 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내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다. 흔히들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고 하지만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친구가 되고 싶은 이들을 발견했다. 내가 의지했던 몇몇 사람은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잘 모르는 사이인데도 정말 많은 걸 베풀어준 이들도 만났다. 나는 낯선 이들의 배려에 깜짝 놀라곤 했다. 칼럼 독자, 익명 댓글 작성자,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사람들, 이름 정도만 알던 친구의 친구들이 위문품과 유머 넘치는 메일과 내밀한 고백이 담긴 페이스북 메시지와 손으로 쓴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들은 내가 실제로 아는 사람들보다 훨씬 솔직하고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 보였고 그들 각자의 중단된 삶에 대한 사연을 들려주었다. 자기도 모르게 당겨진 낙하산 줄처럼 갑작스러운 질병 선고를 받거나 모종의 트라우마나 상심을 겪은 사람도 있었다.
그들을 통해 나는 삶이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더라도 선택할 여지는 있다는 걸 깨달았다. 최악의 사태가 여생을 낚아채 달아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악착같이 다시 궤도에 올라설 수도 있다. 화학요법 치료를 끝낸 뒤로 나는 자꾸만 이 나무 상자에 이끌렸다. 그 중에도 특히 2012년 호프로즈에 머물 때 받은 당시 25살이던 네드라는 친구가 보내준 메일을 즐겨 읽었다. 그는 내게 현실로 다시 복귀하는 일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 메일을 처음 받았을 때는 화가 났다. 골수이식 수술을 마친 뒤 화학요법 치료를 재개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무렵이었다. 정상 상태로 복귀하는 게 뭐가 어렵다는 거야?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일단 치료라는 고난을 벗어나자 네디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깨달았다. 현실로 다시 복귀하려 애쓰면서 나는 그 메일을 거듭 읽고 그의 글에서 위안을 찾았다. 두 세계 사이에 갇힌다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편지를 보내준 사람들 중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 통찰을 전해준 이는 네드뿐만이 아니었다. 거의 평생 건강이 나빴지만 그럼에도 정력적으로 살아온 오하이오의 은퇴한 미술사가 하워드. 처음으로 혼자 화학요법 치료를 받으러 간 날 마주쳤던 브렛. 언제든 찾아오면 푸짐한 식사를 대접하겠다던 몬테나 목장의 요리사 살사. 자살한 아들을 가슴에 묻고 계속 살아가려 애쓰던 캘리포니아의 고등학교 교사 캐서린. 물론 텍사스의 사형수 릴 지큐도 빼놓을 수 없다. 너덜너덜한 노트 용지에 푸른 잉크와 P와 Q가 돋보이는 섬세한 필기체로 편지를 써 보냈던 그를 또렷이 기억한다.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 그림자 속에 죽음의 위협이 숨어 있다는 점만은 같겠죠. 상자 속 내용물을 뒤적이면서 20통 정도의 편지를 고른다. 그리고 편지를 써준 이들에게 내가 곧 자동차 여행을 떠나려 한다고, 혹시 만나줄 생각이 있다면 찾아가겠다는 메일을 보낸다.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들이 내게 편지를 보낸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고 당시 나는 그들 대부분에게 답장을 하지 못했다. 어쩌면 나를 잊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메일함에 답장이 속속 도착한다. 거의 모두 반가워하며 나를 보고 싶다는 글들이다. 도로지도 한 뭉치를 사서 부엌 식탁에 펼친다. 보랏빛으로 구부러진 주 경계선, 꼬불꼬불한 푸른색 강줄기, 초록색 띠로 표시된 국립공원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차근차근 여행 계획을 짠다. 반시계 방향으로 차를 몰아 미국 전역을 돌 것이다. 북동부에서 중서부로 넘어가 로키 산맥을 통과하고 서부 해안을 따라 내려간 다음 남서부와 남부를 지나 동부 해안으로 돌아오는 거다. 2만 4천여 킬로미터, 33개 주에 걸쳐 20명 남짓한 사람들과 만나는 여정이 되리라. 오스카와 나는 코네티컷의 기숙학교, 미시건 디트로이트에 사는 예술가의 다락방, 몬테나의 시골 목장, 오리건 해안의 어부 오두막, 캘리포니아 오하이밸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단층집, 그리고 텍사스 리빙스턴의 악명 높은 교도소를 찾아갈 것이다. 이 편지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볼 것이다. 이후 뉴욕에 돌아와 몇 주 동안 소지품을 전부 상자에 꾸려 물품 보관소에 맡기고 아파트를 재임대할 사람을 찾는다. 자동차를 마련할 형편은 안 되었기에 관대한 내 친구 기디언에게 낡은 스바루 자동차를 빌린다. 앞으로는 아파트 임대료로 들어올 돈과 그간 모아둔 $4,000로 어떻게든 해나가야 한다. 최대한 자주 야영을 하거나 카우치 서핑을 활용하고 아주 가끔씩만 모텔에 묵어야겠다. 크레이그 리스트를 뒤져 중고 야영 장비와 휴대용 가스레인지, 동절기용 침낭, 메모리 폼 매트, 텐트를 장만한다.
책 한 묶음, 계사료 봉지, 구급 상자, 카메라도 차 트렁크에 집어넣는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담당 의사를 찾아가 건강검진을 받는다. 100일간의 여행이 될 것이다. 담당 의료진이 다음 검진까지 허용해준 최대한의 기간이었다. 나로서는 이 여행을 또 한 번의 100일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싶다. 골수이식 수술 이후 내게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게 된 그 숫자를 이번 여행에서도 재발견할지 모른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 통과 의뢰는 나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책 표지의 사진이 실제 저자인 술라이커입니다. 그 옆에 귀엽게 앉아있는 강아지가 본문 내용에도 소개되었던 오스카겠죠. 신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병을 혼자 이겨낸다라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가 그녀의 곁에는 참 따뜻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녀가 불굴의 의지로 그 힘든 과정을 모두 견뎌낸 것이 가장 크겠지만 주위에서 많은 이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녀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았고 마음이 몽글몽글해졌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나의 고통이나 힘듦은 별거 아니었어. 나도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야겠다 싶네요. 여기까지 술라이커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